안녕하세요. 저는 SAP 코리아에서 솔루션 부문을 맡고 있는 천석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SAP가 가지고 있는 S4HANA라고 하는 그 ER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ERP가 요새는 굉장히 많이 기능적으로도 추가되고 이렇게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지능형 ER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SAP의 지능형 ERP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SAP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AP의 혁신 방향, 최근에 SAP에서 지난 2년간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AP는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독일계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그리고 올해 창업 49년째, 내년이면 벌써 50살이 되는 IT 중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오래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창업을 하셨는데, 이 글로벌 고객 중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시가총액도 독일의 1등입니다. 이런 약간 보면은 독일계, 그 다음에 기업용, 그 다음에 창업이 거의 이제 50살이 다 되는 이런 회사에서 재작년서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최고 경영진이 급속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분들이 그 SAP의 그 최고 경영진들이고요. 그래서 그 SAP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CEO, 크리스찬 클라인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굉장히 그 미남이시죠. 이분이 1980년생이십니다. 재작년 말에 그 CEO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CTO, SAP의 미래의 모든 기술을 진두지휘하는 유게 밀러라는 분은 82년생이세요. 그리고 SAP는 소프트웨어 회사죠.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이 제품 개발을 총괄하는 토마스 사우레식이라는 분은 85년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왜 SAP는 이 젊은 이 천재들로 이렇게 경영진을 다 교체를 하고 했는지, 그 다음에 SAP가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그걸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 코로나19 다 아시죠? 그 포춘지에서 미국 CEO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CEO들의 생각을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현재 환경 하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안전성, 생산성 저하 이런 건 당연히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사업의 연속성, 취약성, 수요 불확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큰 회사들의 CEO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업의 연속성, 취약성, 수요 불확실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새 나오는 화두가 민첩성입니다. 최근에 그 디지털 기술은 전례 없는 속도와 확장성으로 기존 질서를 대체한다고 하는 얘기는 얼마 전 많이 들었죠. 이 민첩성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그러면 변화되는 걸 빨리 따라가죠. 왜?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데이터 드리븐으로 가자. 추세 확인하고 리스크를 식별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거를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하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3대 지표, 회복 탄력성, 수익성, 지속 가능성을,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그럼 데이터 드리븐이 아니면 뭘까요? CEO의 인사이트, 임원진들의 그 동물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많이 의존하면서 이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사실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있지, 지금 현재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래 어떻게 될 건지 대한 데이터들이 부정확하고 그것들을 다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한다. 그렇게 하고서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지배하는 비즈니스 환경 하에서 기업의 민첩성, 그리고 그를 만드는 디지털 역량, 이런 것들이 경쟁 우위, 기업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많은 최고 경영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걸 보면은요, 과거에는 대량 생산으로 생산성 극대화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더 아시죠? 이 모던 타임스에서 찰리 채플린이 그런 영화에서도 보셨고요. 2차 산업 혁명 시대의 생산성 혁명, 우리의 그 풍요를 갖다 준 거는 시장은 헨리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신시내티에 있는 푸주간에서 나왔어요. 이걸 보고
헨리 포드가 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에서 자동차에 적용을 하자. 물론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반대를 했죠. 아니 어떻게 자동차같이 첨단 산업을 푸주간에서 가지고 있는 그 프로세스를 적용하려고 하느냐. 어마어마하게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1900년대 그 왼쪽에 보시는 거는 가운데 차가 하나 있고요. 13년 후에는요. 가운데 마차가 하나 있고 다 차로 바뀌었어요. 실질적인 변화는 5, 6년이지만 우연히 찍은 사진을 보면은요. 13년 만에 120년 전에 13년 만에 세상이 다 바뀐 저런 변화가 생겼죠. 그게 과거의 혁신사인데 요새는 어떻게 되느냐? 요새는 이제 이 핵심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맞춤형 공급으로 인해서 민첩한 대응을 하자. 맞춤형 생산 체제를 가져가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이제 저 베트남 신발 공장인데요. 저도 한번 저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한 15,0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 출근, 퇴근할 때, 식사할 때 대단히 장관입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스피드 팩토리라고 아디다스가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독일의 그 도심지 근처에 하나, 미국 아틀란타에 하나, 그래서 10명의 작업자가 연간 50만 켤레, 많지 않죠. 를 만들 수 있는 자그마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얘네는 어디에 만드냐? 저 베트남에서 대량 생산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그 거주지 근처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점에서 이 발을 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신발을 만들어서 일주일 안에 딜리버리 해주는 거죠. 요것들이 혁신인데 이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이제 핵심인데 이거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구색의 한계가 있었고요. 이거 저기 3D 그 프린터로 다 프린트하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공급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깔창이나 이런 이 부품들이 거기서 찍어내지 못하는 부품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다시 문을 닫았고 이거를 레노베이션해서 몇 년 안에 다시 만든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현재의 혁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죠. 독일에 민관 기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의 그 스펠이 틀리죠. 왜냐면 저거 독일 말입니다. 여기에서 정의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정의한 5가지 제조 혁신. 독일에 있는 모든 제조회사들이 지향하는 제조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방금 말씀드린 그 신발 케이스로 보시죠. 고객 중심.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를 위한 세그먼트. 하나를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를 딜리버리 하고 나면 그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은 다시 생산 안 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스마트 그 제품에 칩을 심어가지고 이 고객이 뭘 하고 다니는지 계속 다 추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죠. 디지털 공급망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결국 문을 닫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를 서비스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건데 신발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0유로를 대납을 하면 그러면 어느 뭐 바닷가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아쿠아 슈즈를 빌려주고 이런 형태로 서비스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IT가 클라우드 했던 것처럼 이제는 신발도 그런 방식으로 바꿔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표준을 만드는 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비즈니스 그 수준 향상을 쭉 해나가고 스마트 팩토리하고 그걸 가지고 엔드투엔드 최적화를 해가지고 그 전체 공급망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표준을 만들어주는 것. 그거보다 나아가서 스마트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화하는 거죠. 마치 IT의 클라우드화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디지털 에코시스템을 전체를 묶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위한 표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공조기 회사인데요. 저 노란색으로 보시면 공조기입니다. 공조기 되게 몇 억씩 하는 기계거든요. 저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체제를 바꿔가지고 공조기를 파는 게 아니라 건물에서 쓰는 압축된 공기의 양만큼 과금하는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럼 누구나 싸게 가서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그 공조기를 활용하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것들이 부가가치 서비스화를 하고 있고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제조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서 기업 내 혁신은요, 지능형 기업.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업에서의 그 사람들은 반복 노동을 자동화하고
보다 직원들을 부가가치 있는 업무로 전환하는 것, 그것들을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노동, 인지 활동에 대한 노동은 다 자동화. 요새 그 AI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예외 중심 처리를 하고 예외 사항을 처리를 하거나 다른 부가가치 업무로 이제 전환하는 거죠. 고부가 업무로 전환하는 것들을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기업에 있어서의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정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죠. 정보 시스템은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오퍼레이션은 이런 걸 다 하고 싶어 합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경영을 하고 싶다. 아까도 보셨죠? 많은 CEO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수익성을 고려하는 의사결정, 무슨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이거 했을 때 돈이 벌리는지, 돈이 뭐 나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즉시 알고 싶다. 그 다음에 고객 경험,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한테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스템들이 다 분산되고요. 데이터들 다 이렇게 틀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분절성, 복잡성, 뭐 프로세스 연결 안 돼 있고 마스터 재료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현황 파악하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재 많은 회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참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한탄 섞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SAP도 강조를 하는데요. 맨 처음 시작해야 되는 일이 디지털 코어를 확보하는 겁니다. 디지털 코어는 예전에는 뭐였냐면요. ERP였습니다. 예전에 ERP는 굉장히 폐쇄적이었는데요. 이 디지털 코어의 ERP는 이제 개방형으로 가야 됩니다. 개방형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들어와서 뭐 뜯어고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핵심 정보를 창출하는 이 디지털 코어는 효율적이고 굉장히 빠른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방형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개방형이냐? 차별화된 연결 개발 플랫폼, 파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외부하고 연결을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개발해서 덧붙이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오픈된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SAP도 경영진들, 최고 경영진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제품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오픈된 성향을 가진 젊은 사람들을 다 교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스 서비스 많죠? 여러 가지 SAP도 많습니다. 꼭 SAP만 써야 된다는 법 없죠. 좋은 거 있으면 쓰되 SAP하고 딱 SAP의 디지털 코어라고 있는 그 ERP하고 딱 연동이 되게끔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도 그 선택지가 넓고 이 디지털 코어 기업 입장에서도 핵심 정보는 진짜 분명하게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외부와 광범위 연계되고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체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 시작이 디지털 코어라고 얘기하고 SAP의 입장에서 SAP의 프로덕트로는 S/4HANA라고 저희는 명명을 짓습니다. 자, 여기에서 SAP의 지능형 ERP는 어떻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코어가 되려면은요, SAP의 뉴 ERP, S/4HANA도 이런 특징을 딱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했었거든요.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데이터 측면, 사람, 작업하는 사람 측면, people 측면, 프로세스 측면. 여기에서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혁신을 이제 가져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데이터는 엄청난 빠른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래야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완전히 차별화된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나머지 것들을 이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eople 측면에서는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그것들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으로 요새는 똑같은 걸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일을 하라고 시키면은 아무도 안 해요. 예전에 있는 SAP의 10년 전에 있는 그 화면을 보고 하루 종일 일하라고 하면은 퇴사합니다. 퇴사.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역할 중심으로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나 동료들하고 디지털 협업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시스템이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들이 제일 가운데 있는 디지털 코어에서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프로세스. 아까 말씀드렸죠? 지능형 기업은요, 아주 티디어스한 그런 인지 작업, 그런 반복 작업, 이런 것들은 그 프로세스에서 사람이 하지 말고 기계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인텔리전트 프로세스, 그러니까 뭐 예측하고 분류하고 추천하고 자동화, 요새는 AI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프로세스 안에 다 녹여 넣어서 그것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이렇게 반복된 아주 그 낮은 수준의 부가가치 있는 일은 안 할 수 있도록,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데이터 피플,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데이터에 대해서 엄청 빨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긁어오는 거는 여러분 PC도 다 요새 SSD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모바일폰으로 보시면은 금방 뜨는데 PC로 아침에 이렇게 PC 그 부팅하면 한참 걸려. 이 차이입니다. 부팅하는 거하고 바로 보는 거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하드디스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없애고 메모리로 다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 메모리로 올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는 비싸고 좁잖아요. 그것들을 다 압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 고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하고 볼륨을 엄청나게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싶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딱 갖다 이렇게 빼올 수 있는 그런 기술.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에 의해서 데이터 활용 방식이 변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산 프로세스 보시죠. 옛날에는 이 하드 클로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산을 하잖아요. 마감을 뭐 7일이내 마감을 했다고 치죠. 그럼 지난달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만일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술이 응용이 되면요,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클로즈, 결산 기간이 훨씬 짧아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다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굴러다니니까 금방 할 수 있는 거고요. 소프트 클로즈, 월 중에 지금 예측컨대 지금 결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라는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리딕티브 클로즈, 지금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현재 그 패턴에 의하면 일주일 후 우리 예산 이 클로즈한 그 결과는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 구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인데요. 옛날에는 사진기로 사진 찍는 거,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 비슷했습니다. 데이터 내려서 가공해서 그거를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이 포맷에 만들게 이런 과정들, 지난한 과정들 보통 한 하루 이틀 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직원들이 이 화이트 칼라 직원들이 뭘 하냐면 이 보고서 만드는 거, 데이터 분석하고 보고서 만드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메모리 기반의 ERP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스마트폰이랑 비슷합니다. 그냥 찍어서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출력할 필요 없고 그때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을 그냥 캡처하는 거죠. 왜? 그 메모리 안에 그에 관련된 정보가 다 들어가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빠른 속도로 빼냄과 동시에 다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반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할 수 있는 일들, 볼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경영진을 위해서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아까 맨 처음에 미국 경영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서 매출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 오다가 덜 들어오고 있네. 이게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체크를 빨리빨리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은 그런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반의 시스템이 밑에 깔려 이제 가능한 거죠. 일하는 방식은 해야 할 일이 작업자를 찾아가는 방식인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아니면 재택근무를 할 때 PC를 켜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켜면 이런 정보들이 쭉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여기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시스템에 무슨 일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의 리스트를 딱 주는 겁니다. 당신 이걸 해야 돼요. 저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나한테로 이제 찾아오는 거죠. 해야 할 일이 나한테로 와가지고 나는 이제 잠깐 딴짓 하다가 이제 돌아오더라도 놓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런 업무 진행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해야 할 일이 작업자를 찾아가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죠. 자, 일하는 방식 왼쪽에 보시면은요, 기존의 화면 저렇게 생겼어요. 오른쪽 보시면 완전히 다르죠. 일을 하는 방식, 일을 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일을 할 때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쭉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 기반으로 그걸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인 거죠. 마지막으로 일하는 내용, AI를 활용을 하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이 개선이 될 수 있는, RPA 여러분 요새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이제 단계를 만들어주면 얘가 다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아주 TDS한 것들은 다 처리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챗봇 아시죠? 요새는 대화형으로 챗봇 다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쳐놓으면은 뭐 주문 번호 얘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 알려 주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정보를 다 긁어와서 나한테 보여줍니다. 레포트 안 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츄에이션 핸들링, 여러 상황에 대해서 미리 정의를 해놓으면 어떤 온도가 얼마 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이렇게 액티브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누구한테 알려라,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머신러닝을 통해서, 여러분 머신러닝 너무 잘 아시죠? 데이터 추출하고 패턴, 그 다음에 뭐 연관성 체크하고 예측,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다 이제 이루어지게끔 되는 거고, 그리고 ERP 안에 있는 프로세스가 있죠. ERP 안에는 다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이 프로세스 중에서 하나 둘씩 다 추려가지고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사람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는 거. 그것들이 요새 ERP들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고 ERP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자동화하는 걸 보면은요, 은행 입금 정보를 감지해서 미결 채권하고 매칭, 이거는 협력사마다 하는 방식이 다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 보내는 데도 있고요, 하나하나 따로 보내는 데도 있고, 다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 패턴을 익히면은요, 이게 자동으로 사람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대화형 AI, 그 다음에 지능형 RPA,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또 시츄에이션 핸들링,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 자동화의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능형 ERP는 다 내재화가 되고 있고, 시나리오를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점점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은 다양하고 완전한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이제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면요, 퍼블릭 클라우드, 완전한 사스 방식, 그런 것들도 많이 아시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자기가 원하는 아마존을 원하든 어떤 하이퍼스케일 MS를 원하든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클라우드의 이 장점을 활용하면서 우리 회사에 맞는 기존의 유연성, 거기에다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것도 클라우드의 가치와 온프렘의 가치를 다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으면 완전한 제어와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온프렘. 이렇게 다양한 환경으로 이제 이런 디지털 코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지능형 ERP가 어떻게 발전되어 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